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68이라는 숫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미래에 당신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나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그냥 뜬 소문 같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한국만을 딱 집어서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 담긴 공식 권고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IMF 같은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연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나이까지 언급하면서 개입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밖에서 보기에도 한국의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 속도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단계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IMF는 한국에게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나 제안한 셈이에요. 미래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특약 사항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그 대가가 만만치 않거든요. 바로 당신의 월급, 당신의 정년, 그리고 은퇴 직후의 소득 공백이 걸린 문제니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죠. 자, 그럼 IMF가 던진 이 폭탄 같은 제안,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헤드라인은 68세 연금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만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점진적으로 계속 늦춰서 최종적으로는 68세부터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제도 하에서도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져서 2033년이면 65세가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3년을 더 늦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아라.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네요. 아니 근데 국제기구인 IMF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은퇴 나이에 집착하는 거죠?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도 많은데 유독 한국이 문제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IMF가 주목하는 건 바로 속도와 규모입니다. IMF가 OECD 자료를 인용해서 분석한 걸 보면 이 개혁이 성공할 경우에 2070년 한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무려 12%나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해요. 12%요? 네, 반대로 말하면 이대로 두면 그만큼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GDP 12%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 배경에는 아주 암울한 인구 전망이 있어요. 불과 2050년까지 한국의 노동 연령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30%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건 그냥 인구가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수준의 노동력 증발이거든요. 아, 그러니 IMF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없다면 한 사람이 일하는 기간이라도 억지로 늘려서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GDP 12% 성장이라는 그 달콤한 약속을 얻기 위한 조건이 정말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IMF는 이 제안에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전제 조건을 두 가지나 달았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한국 기업 문화의 상징과 같은 호봉제를 사실상 폐지하라는 겁니다. 호봉제요. 그러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그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바꾸라는 거군요. 네, IMF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지금처럼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월급이 오르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고령 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정년만 65세로 덜컥 늘려놓으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건 고스란히 청년 실업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의 논리는 이해가 가요. 생산성은 비슷한데 인건비가 2배인 직원을 65세까지 안고 가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30년간 충성을 다하며 젊음을 바친 대가로 약속받은 게 바로 이 호봉제인데 이제 와서 은퇴 5년 남기고 규칙을 바꾼다고? 이건 완전한 신뢰 위반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IMF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직무급제예요.
나이나 근속연수가 아니라 당신이 맡은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받는 월급을 그때까지 보장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임금 피크제나 직무급제 전환으로 은퇴 직전의 연봉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단순히 월급 체계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논쟁적인 문제까지 건드렸다는 건가요? 이 보고서에 대체 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까지 직접 언급했어요. 정규직에 대한 해고 규제가 너무 강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죠. 와, 그래서 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가능성까지 열어준 거예요. 이건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인데요. 호봉제 폐지에 이어서 해고 유연화까지. 이건 단순히 연금 몇 년 더 늦게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용 안정성이라는 근간을 흔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파급력이 큰 거예요. 연금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 사회의 노동구조 전체를 바꾸라는 아주 거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의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결국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소득이 뚝 떨어져서 생긴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IMF의 제안대로 법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65세 생일에 맞춰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직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죠? 68세부터요. 네. 그럼 퇴직한 65세부터 68세까지 3년 동안은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66세, 67세, 그리고 68세 생일 전까지 약 3년 동안 소득이 0이 되는 구간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소득 크레바스죠. 잠깐만요. 이걸 한번 현실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지금도 60세에 은퇴하고 연금 나오는 65세까지 5년을 버티는 게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취업은 훨씬 더 어려워진 60대 후반에 3년이라는 소득 공백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맨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3년 동안 도대체 뭘로 생활해야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닥칠 가장 직접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인 거예요. 심리적인 박탈감도 엄청나죠.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나라에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지급 시기만 늦추고 총 받는 기간은 줄어든다.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갈등이 예상될까요?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럼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고령층은 평생 일하고도 은퇴 후에 쉴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결국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의 서로를 탓하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암울한 미래네요. 그럼 대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소득 절벽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건지 IMF도 이렇게 문제만 던져놓고 끝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안했어요. 예를 들면 고령층이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시간 선택제 같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자는 거예요. 또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이나 AI 관련 기술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기만 만들 게 아니라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고령 인력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엄청난 사회적 합의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과연 IMF의 권고를 그대로 따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논의가 보여주는 거대한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제 고가는 예전처럼 당신의 노후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현실이죠.
국민연금 하나만 굳게 믿고 안락한 노후를 설계하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해요. 결국 국가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생 현역의 의미예요. 단순히 68세까지 회사에 붙어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명함이 없어져도 나라는 사람의 기술과 경험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죠.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도 필수가 되겠고요. 물론이죠.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투자 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흐름, 이른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는 것. 이게 더 이상 일부 부자들의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시대예요. IMF가 던진 68세 연금이라는 시나리오, 그 뒤에 숨은 냉정한 경제 논리와 호봉제 폐지 같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건들, 그리고 소득 크레버스라는 현실적인 공포까지 짚어봤습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거대한 목표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라는 절박한 현실, 이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은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대화는 우리가 일하는 나이를 65세, 68세로 늘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무서운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요?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